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검찰이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가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정보를 통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또 중국에서는 최초로 D램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최첨단 바이오 자료 또 국가 핵심 기술이 담긴 방산 기술까지 유출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대담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기술 탈취, 기술 유출 범죄가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6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던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새해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부동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또 달라지는 제도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주식시장이 폐장했습니다. 네. 약간 약보합세로 마감됐지만 4,200선 지켜낸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4,226포인트를 딱 넘어서 네.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딱 마무리하길 바랬지만 네. 그래도 너무 잘했습니다. 4,200선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지점을 만들어냈고 그걸 또 지켜내면서 2025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0.15% 하락한 4,214.17, 코스닥은 0.76% 하락하면서 925.47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개인이 8천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적극적인 매수 주체로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아시면 수익률 70 몇 %죠? 네, 정확하십니다. 75%. 75예요. 수익을 네. 올렸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최고 수준이고요. 우리 증시 역사를 보면 닷컴 버블이 있었던 당시 1999년 당시에 82% 연간 수익률 기록했었는데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상반기만 해도 이렇게 증시가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정말 암울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2,400포인트를 밑돌면서 우리가 이 2024년에 의해서 또 한 번 최악의 한 해를 보내나 정말로 암울했었는데 하반기에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반전을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우리 코스피를 좀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사상 최고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33% 오른 11만 9,900원. 네. 딱 12만 원 코앞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조금 네. 아쉽긴 하지만 SK하이닉스는 1.72% 오른 65만 1,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메모리 업황 회복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했으니까 두 종목도 올해 수고한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내일은 휴장일을 보낸 뒤에 네. 새해를 맞이하고 1월 2일에 다시 개장하게 됩니다. 자, 지금 국회에선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쿠팡이 이제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한 것을 두고 지금 정부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이 크리스마스 연휴였던 25일에 기습적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이번 사태 핵심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정보 유출 용의자인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000개만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는 삭제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정부는 조사단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발했고요. 쿠팡 측은 또 정부와 협조 아래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네. 오늘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범정부 TF팀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3,300만 건 이상이라며 쿠팡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네. 정보 유출이 3,000건뿐이라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가로 배송지 주소나 주문 내용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고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쿠팡의 주장에 대해서 배 부총리는 쿠팡이 용의자의 노트북, 컴퓨터 저장 장치 총 4개 중에서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에 확인된 3,000건을 유출된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면서 용의자가 노트북이나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다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쿠팡 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 지시에 따랐다는 그것에 대해서 쿠팡은 지금 국가정보원의 협조를 구했다라는 범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거는 플랫폼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의 지시 권한은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요. 하지만 네. 역시 청문회에 참석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지금까지 쿠팡의 자체 조사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한 달 이상 조사한 것이라면서 정부와 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어제 쿠팡 측이 발표했던 그 보상안 두고도 지금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네. 보상안이 1인당 5만 원, 총 1조 6,850억 원 규모. 단일 보상안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4가지 상품 구매권으로 지급이 되고 그건 역시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행이나 명품 관련 구매권의 대부분을 할당해서 꼼수 보상안이다라는 비판이 컸죠. 오늘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보상책을 판촉 행사다 이렇게 일갈한 데 이어서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회와 국민을 동시에 우롱하는 행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쿠팡 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더 적극적인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은 전례 없는 보상이다 라면서 사실상 더 이상의 보상은 없다라는 뜻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김범석 의장이 그 이제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공정위에 대기업 총수 지정을 피해 왔었는데 네. 그런데 친동생이 부사장으로 근무했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청문회에서 알려진 거예요? 네,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의원들이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을 했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쿠팡 물류를 담당하는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서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된 거고요. 또 더 그 사이 논란이 된 것은 이 김유석 씨입니다. 쿠팡 INC 소속,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쿠팡 INC 소속의 배송 캠프 관리 부분 총괄이라고 그러니까 알려져.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김유석입니다.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이 김유석 부사장이 받는 이 보수도 엄청났어요. 4년간 보수와 주식 보상을 합쳐서 140억 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뭐 일부 연도에는 김범석 의장보다도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또 알려지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0억 원을 받는 실무자가 있겠냐? 어디 있냐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면 당시 공정위 심사에서 네. 김범석 의장이 왜 지정이 안 됐을까? 네.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 지정이 왜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동생 같은 경우는 쿠팡 INC 소속, 그러니까 한국 쿠팡 법인의 임원이 아니고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이라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쿠팡에 대해서 어떤 경영권을 행사한다라든지 그렇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이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을 좀 피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알려진 걸 보니까 실제로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 네. 140억 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했고 네. 또 실질적으로 이제 배송 부분에서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라는 거면 이거를 과연 실무자로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죠. 실제 경영계나 법조계에서는 유사한 보수 권한을 가진 인물을 실제 임원으로 본 판례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정위가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밖에 이 쿠팡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이 된다면 이건 또 쿠팡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명절 특수가 좀 사라지는 건가요? 지난달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급감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달에 그 전월 대비 3.3%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 소매 판매는 8월, 9월 감소한 뒤에 10월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이제 11월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10월에는 추석 연휴 그리고 소비 쿠폰 영향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반등했다가 이제 이 효과가 11월에는 사라지게 되니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소비 경기라는 게 일시적인 부양 요인을 제외하면 여전히 둔화 내지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부문별로 봐도 비내구재나 준내구재에서 판매가 크게 줄었는데, 특히 이 비내구재 하락률이 작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비내구재라는 게 1년 안에 다 쓰는 소모품들이에요. 음식료품이나 화장품, 연료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게의 기본적인 소비 여력, 체감 경기를 읽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죠. 자, 앞으로 소비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환율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환율이 물가를 올려서 소비자들의 실질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의 설명은 11월 수치는 그런 환율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 초까지 기업들 채용 규모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고용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1인 이상 사업체들의 채용 계획 인원은 46만 7천 명.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만 4천 명 줄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이 되겠죠. 300인 이상 사업체 채용 계획은 5만 7천 명으로 5천 명이 늘었는데, 300인 미만, 그러니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되겠죠. 300인 미만은 41만 명, 네. 6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채용 계획 인원은 늘었는데 중견 중소기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거고요. 예. 이제 그 앞선 올해 3분기 구인 채용 인원도 모두 작년보다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구인 인원은 120만 6천 명으로 7%, 채용 인원은 110만 5천 명으로 5.8% 각각 감소했습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의 경우 3분기 10만 1,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7%가 줄었습니다. 네. 미충원 사유를 보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26.9%로 가장 많았고요. 임금 수준 같은 근로 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20.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최근 첨단 산업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기술 편취라든가 기술 유출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산업 기밀인 D램 공정부터 또 국가 핵심 기술이 담긴 바이오 자료, 또 방산 기술까지 유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가 산업까지 흔드는 기술 유출 범죄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그 이제 중국 반도체 회사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서 빼돌려서 넘긴 네. 그 전직 삼성 임직원들을 이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기술에 있어서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 10나노대 D램 기술이 유출된 사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특성은 어떤 개인의 일탈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탈취했다는 부분들인데요. 네. 이것도 2번을 걸쳐서 네. 일단은 모기업의 기술 유출과 함께 네. 협력 기업의 기술 유출도 함께 이루어져서 통합적으로 진행된 그런 내용이 이번에 큰 특성이라 할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예전에는 주로 USB에 복사해서 가져갔는데 네. 이제는 반도체 기술을 정말 손으로 작성해가지고 이 그게 부분에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전자적 장치에 대한 네. 기술 유출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종이로 된 내용에까지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발각이 쉽지는 않았을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징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네.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일탈은 사실 감찰을 하고 실제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술 유출은 점진적으로 권한의 범위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권한 범위를 확장해 가면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대한 징후가 더 빨리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각이 됐고 네. 이번에 사건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조직적인 범죄, 마약 뭐 그 집단 그렇죠. 뭐 있잖아요. 카르텔도 네. 있고. 그런데 이런 반도체 기술 같은 거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면 네. 이제 반도체를 만들려고 했을 경우에는 네. 핵심에 대한 공정에 대한 기술 정보도 있을 것이고 네. 그 공정을 구성하는 기계에 대한 배치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네.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A는 요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B는 또 공정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고 네, 네. C는 또 수율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네. 우리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공장의 정보 그다음 모든 정보를 함께 들고 나가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협력업체의 기술 내용들도 가져갔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이게 공장까지 지울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들이 유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출신 직원들이 이제 그 중국의 어디예요?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거기다 빼돌려서 네, 넘겼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일단은 먼저 1차적으로 갔고 네. 2차적으로 또 이직을 해서 계속 2차적으로 이직하는 어디로 이직을 해요? 그 창신 메모리라는 데에서 이직을 해가지고요. 네. 실제로 1차적으로 정보를 한번 들고 가서 네. 이제 착근을 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이진이 두 번째 팀이 또 정보를 빼달아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다시 이직을 한 그런 사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앙지검이 재판을 넘겼는데 이건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아직 뭐 구형 이런 단계도 네,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직원도 있고 또 임원급도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임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니까 네. 확실히 이제 단순 사원 수준을 넘어서 뭐 팀장급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핵심 기술까지 그 넘어간 네, 것도 최근에 지금 또 발생을 의혹이 했었죠. 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발효 정제 기술 유출이 부분인데요. 네. 우리나라 기술이 예전에는 주로 이제 추격 기술이었어요. 주로 따라가는 기술이었는데 네. 요즘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선도 기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기술에 대한 훔침의 매력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다양한 신흥 국가에서도 물론 투자도 많이 중요하지만 기술을 빨리 탈취하면 기술에 대한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추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기술에 대한 탈취와 윤노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본 건 지금 바이오 핵심 기술 여쭤봤거든요. 이건 네. 이제 인천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개인 수준에서 예. 일단은 영업비밀 도면을 다 출력해가지고 어. 기술을 탈취한 그런 사건이 이건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자료를 갖다 넘긴 네, 맞습니다. 거라면서요. 상당한 분량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반도체 기술도 그렇고 바이오 기술도 그렇고 뭐 방산 기술도 지금 유출된 혐의가 있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하여튼 기술에 대해서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펙트럼이 너무나도 다양해가지고 그거에 비해서 기술에 대한 어떠한 방어 체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노려서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USB 이런 게 아니라 네. 아까 그 전부 다 자필로 다 써서. 그려가지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얼마 분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해서 넘기고 또 바이오 공장 이번에 그 설계 도면 같은 경우는 출력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옷 속에 예, 숨겨가지고 가수했다고 합니다. 단출한 거를 또 어떻게 잡았네요. 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 이제 유출이 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또 기업들은 뭐 종이에다가 네. 이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종이에 네. 철심을 넣어서 들고 갔을 때 네. 경고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심지어 뭐 항상 국정원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라 이런 내용을 내부 지침으로 공유하면서까지 네, 했다니 맞습니다. 본인들이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 어떤 네. 그런 건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검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런 것이 조사될까? 검거에 대한 내용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방산 기술 같이 정말 그 중요한 그 국가 전략 기술 같은 맞습니다. 것들은 그 이게 타 기업이라든가 국가에 이게 이제 넘어가면요. 그 정보가 기술이 그럼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어느 정도 이런 사고가 있었으며 네. 어느 정도 피해액이 지금까지 집계되고 있는 건가요? 예, 최근 5년 동안 이제 2020년에서 네. 2024년 동안에 관련된 문헌의 내용을 보면 네. 한 105건의 산업 기술이 유출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이 중에서 3분의 1 수준인 32건이 국가의 신기술이 유출이 되었고요. 피해 규모는 수십조, 뭐 일부 내용에 보게 되면 한 25조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유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밝혀지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기술 유출 사건도 산업기술보호 현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한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그러니까 하고 잡힌 있습니다. 것만 이렇고 예, 맞습니다. 안 잡힌 것도 이렇고 예, 맞습니다. 아직 인지가 안 된 것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걸 꺼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주가도 영향을 미치고 아. 그런 직원들에 대한 동요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실제로 이거를 사건화하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감안한다라고 하면 아하. 실제 이 100억 건 곱하기 한 3배 정도의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 같이 그 대기업들의 기술 유출 문제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정작 그 중소기업들의 기술 유출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중소기업 그것은 결국 기술이 핵심인 부분인데 네. 상대적으로 경영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수익의 창출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을 위한 기술 보호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 문헌에 의하면 기술 유출에 대한 사건 사고의 인지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심지어는 1년 반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저도 6개월이나 모르고 있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나중에
특허가 발견되거나 네. 유사 특허가 우리하고 발견되거나 똑같네. 우리 어서- 유사한 제품이 나다 보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대기업의 제품의 핵심 기술, 요소 기술들은 중소 중견기업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호 체계 강화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한번 기술을 빼앗기면은요, 네.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걸 막을 여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서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기업의 존망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기술에 대한 유노출 부분이나 탈취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네.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라든가 생산 활동이 거의 정지되는 수준이고 심지어는 연구 개발 단계에서 기술이 유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시장 출시의 기회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경쟁력에 또는 지속 가능성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기술 보호는 좀 나중에 일단 생산, 연구 개발에만 집중하자. 그러한 문화 인식이 지금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쉬움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2차 전지 뭐 전자석 그 탈철기, 그러니까 네. 철을 약간 좀 남아있는 미량의 철을 제거해야 네. 수익이 높아진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탈철기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국내 중소기업도 기술이 이제 빼돌려져 가지고 네. 이게 내리막길을 엄청 걸어서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가 지금 거의 뭐 5분의 1 정도로 고꾸라졌다고 하던데요. 예, 여러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 전지 네. 정말 다양하게 기술이 지금 유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만약에 그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사람들이 이제 뭐 저기 잡혀가지고 뭐 형사 처벌을 받는다든가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는 거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보안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안 사고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보안 뭐 개인정보 유노출이나 뭐 사이버 보안 사고 같은 경우에는 탐지도 중요하지만 빨리 복원할 수 있는 회복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 보호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 양상이 조금 다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기술 유출 사고라든가 또 인재 유출 예, 이런 맞습니다. 것도 이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 네. 이게 계속 반복되고 네. 좀 더 고도화되고 진화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지금의 금융의 시대에서 예. 어떤 세계 경제 흐름이 금융의 시대에서 기술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술 패권의 시대. 네. 기술이 변수가 돼서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자고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투자도 많이 해야 되지만 네.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을 따라갈 수 있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의 유출, 탈취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의 요새화가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기술의 가치가 더욱더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러한 사건 사고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좀 두려워할 수 네, 있을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우리나라 그 처벌 수위하고 네. 다른 나라하고는 어떤지 좀 비교를 해봐 주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 유출에 관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24년도부터 이 양형 기준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핵심 기술에 관련된 유출 행위의 경우에는 미국에 유사한 경제 스파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까지 가서 한 18년 정도의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 18년 예, 징역 18년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 그 선고 형량에 있어서는 권고할 뿐이지 네. 형량에 있어서는 선고 형량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18년에 대한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집행유예나 2년 이내에 지금 선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미국은 그래도 10년 이상의 중형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양형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피해 금액이 크면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권고 사항에 대해서 최대치까지 우리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양형 기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손해 금액에 산정에 있어서 네.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액만을 산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연구 개발비라든가 네. 잠재적인 미래의 시장 가치도 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해서 선고 형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가 처음부터 기술 유출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게 아닌데 아니면 설사 마음을 먹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렇게 브로커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예, 어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조직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나 좀 자문이나 이런 형식을 빌려서 실제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직적으로 이뤄가는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술 유출의 경우에는 당신의 기술인 내 것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식 같은 기술이야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불만족이 생겨서 기술 네. 유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가운데에서 경쟁회사라든가 해외로부터 제의가 왔을 경우에는 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기술 보호가 한편으로는 하지 마라, 안 된다, 통제한다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기술을 개발한 구성원들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 체계가 가장 최선의 그런 보호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 네. 마음이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는 맞습니다. 적절한 보상이다 이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 산업 보안 정책이라든가 시스템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예, 지금 앞서 우리가 양형 기준에 대한 말씀 좀 나눴었는데요. 이 양형 기준은 한편으로는 기술 유출의 행위를 차단하는 어느 정도의 방지막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기업이나 산업사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한 양형지도 중요하지만 이 보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네. 그다음 부담스러운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의식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진도 당장의 이익 실현에만 관심이 있고 보안은 그래 보험이야. 그래서 이것은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이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 관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양형 기준도 중요하지만 산업사회 전반에 이 보안 문화가 좀 형성이 돼서 네. 보안은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변수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것에 대한 안착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기술 유출 사건을 좀 입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 인력 이런 충원도 좀 필요하다고 늘 강조해 주셨던 걸로 예,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그런 보안 사고와는 달리 기술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중요 기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앞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지능화된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출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고 유출의 대상도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는 수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이나 국가정보기관이라든가 경찰의 이러한 수사 인력에 대한 고도화 그다음 네. 선진화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올해 워낙 대형 통신사, 카드사, 유통사까지 줄줄이 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또 우리 오늘 얘기 나눠본 네. 그런 큰 그 기술 유출 사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2026년부터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업보안 정책을 다시 세우는 원년이 되려면 정부 또 기업 어떻게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좀 보안에 대해서 감성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감성의 생각합니다. 전환이요? 보안이라 그러면 불편하고 그다음에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고 그리고 한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면 번거롭지만 편안한 거라고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안 활동이 잘 됐을 경우에는 약간은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질서와 안녕을 나 개인과 조직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공감대 의식 하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실제로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이해하면서 보안 활동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이 버무려졌을 때 2026년도에는 결국은 보안은 특정인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조직 구성원 모두가 그리고 개개인을 포함 모두가 경영 전략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보안 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상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6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꽤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가 좀 달라진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공인중개사가 이제 매매 계약을 매수인과 매도인과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하잖아요. 이때 별도 증빙 자료 제공의 의무가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가격 띄우기 위한 이제 자전거래라든지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가 존재했었는데요. 네. 오는 1월부터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네. 매수자의 계약서 그리고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량을 임의로 만들어서 가격이나 호가를 띄우는 양상들을 좀 줄여보겠다는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탁 회사가 소유자인 그 임대차 건물에서 신탁 사기가 빈번합니까?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개 대상물 설명 근거 자료 가운데 그 신탁 원부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본을 추가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신탁 원부라는 것들이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실 열람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신탁 관계를 좀 명확히 살필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사실 신탁 회사가 소유자인 임대차 건물에서 뭐 신탁 사기가 발생하거나 만약 은행이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이제 불법 점유로 간주해서 이렇게 이제 신탁이 껴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제 사고들이 빈번했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제 중개 대상물 설명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 대상의 부동산 권리관계 그리고 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중개 의뢰인한테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중개 대상물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오는 2월부터 임대차 계약할 때 이제 무권리자인 위탁자와의 거래 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 그리고 임차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중개사가 제시해야 되는 근거 자료에 이제 신탁 원부, 건축물 대장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여주기로 하기 때문에 네. 좀 크로스 체크가 돼서 신탁 사기 같은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그 매수할 때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양식도 좀 더 좀 촘촘해지나 봐요. 강화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항목이 좀 세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서울 지역은 이미 이제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출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허위 편법 자금 조달을 좀 막기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이 2월부터 좀 까다로워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대출의 유형을 좀 세분화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지 금융기관 명도 적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의 출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처분 대금 그리고 주식 채권 같은 자기 자금의 항목도 조금 더 세밀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경우에는 사실 종전에는 토지 취급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지 자금 조달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요청하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증빙 서류까지도 같이 의무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반적인 아파트의 거래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럴 때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면은 아파트에서 건물분과 토지분을 따로 해서 토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었던 거예요? 계획서를 제출했지 계획 서류 관련 백업 자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먼저 대출을 받았다 아니면 기존 주택을 처분했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같이 받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빙 서류도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월부터인가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강화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주택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부터 이제 적용될 예정에 있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의 내용이 확대되는데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 조달액 그리고 해외금 기관명 이렇게 이제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좀 꼼꼼하게 보도록 했고요. 네. 보증금의 승계 여부 그리고 사업 목적의 대출 같은 이제 국내에서 자금 조달하는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뭐 지금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이 꽤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좀 꼼꼼하게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대출과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그 이제 연초 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조정이 조기 시행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해당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자산인지의 비율로 환산을 해서 은행 내부에 자기 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위험 가중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이 자기 자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의 총액을 좀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4월부터 본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은 1월로 앞당겨서 이제 조기에 시행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의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에 쏠리는 대출의 총액을 좀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규제 강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전세의 월세화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인가요? 그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또 대상 주택을 좀 확대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2025년에는 가구 단위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이제 연간 월세액에 대해 1천만 원 한도로 이제 15%에서 17% 구간 내에서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이제 직장 등의 사유로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하기로 했고요. 네. 이제 다자녀죠. 이제 3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의 규모를 이제 지역에 구분을 하지 않고요.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이건 전용 면적 기준인가요? 맞습니다. 네. 자,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5년 올해 말까지였었나요? 네. 근데 이게 좀 연장되는 건가요? 2028년까지 아, 예. 적용되는데요. 일단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취득세를 감면해 주던 혜택을 2028년 말로 연장하게 됐습니다. 네. 대신 이제 관련 요건에 조건이 붙게 됐는데요. 어떤 거요? 본인 거주 목적의 구입이라는 명시적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는 건 안 되고요. 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고 네. 또 주택을 구입해서 취득세를 감면받는 이제 당사자를 외국인을 제외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은 취득세를 감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 정도 감면해주고요. 이제 자녀를 출산한 뒤에 5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이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던 혜택도 2028년 말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 자녀 출산한 지 5년 이내에 주택 구입할 때는 500만 원까지가 한도였군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그 이제 어떻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이게 이제 2026년 5월 9일로 끝나잖아요. 이제 일몰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게 연장될지 아닐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 지역과 수도권의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의 분들은
내년 5월 9일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일몰 여하에 따라서 이제 매각을 서둘러야 되는지 아니면 또 장기 보유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6에서 45%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면 이 주택자는 중과세율이 기본세율이 20%포인트 더 붙고요. 그리고 3주택자는 30%포인트 더 붙어서 중과하는데요. 네. 아직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연장될지 뭐 일몰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집값이 급등한다든지 네. 내지는 수도권의 집값 불안 요인이 더 커진다 이랬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일몰을 연장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게 언제쯤 그런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러면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5월 9일이니까 당연히 상반기에 해야죠. 네, 맞습니다. 아직 근데 네.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발표되지는 네,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출 상품 중에서요, 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 대상이 좀 확대된다면서요? 네, 이제 아무래도 버팀목 전세 대출은 이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일명 이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금리 수준이 2.3%에서 2.9%로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이제 임대보증금 2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때 네. 최대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대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금리로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차주의 소득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이제 다자녀나 신혼부부는 연소득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네. 해당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이 재건축 사업자의 이주자까지 좀 확대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주 소득을 상향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종전에는 이제 재개발 사업장에 이주하는 임차인 내지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는데 사실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별로 지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재건축에 거주하고 이주해야 되는 임차인에게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2월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해서 가로 구역 네, 그 가로주택 그 네. 정비 사업의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요? 네, 이제 아무래도 뭐 15만 평 이상 대규모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이제 노후 저축 주거 지역을 이제 3천 평 정도죠. 이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좀 신속하게 정비 사업하는 부분들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그리고 네.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요 사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관련 가로구역 기준이 좀 완화됐는데요. 네. 현재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 설치 예정 도로를 포함한 도로와 기반 시설을 둘러싸인 가로구역 내에서만 시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는 2월부터는 사업 시행 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공원이나 공용 주차장 기반 시설을 신설 변경할 수 있는 이제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중에 잘 되지 않는 것들도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이건 정비 보시면 사업을 될 것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만한 내용일 것 맞습니다. 같아요. 가로주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업지 대상으로 주 사방으로 원래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게 가로주택 아니었나요? 아닌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비 사업이라면 이제 접도율, 과소필지 네네. 그리고 노후도 뭐 이런 부분을 충족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3,000평 이내의 소규모 정비 사업들은 사실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계획서만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고 특례를 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추진을 설립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그 있겠죠. 말씀하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할 때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그 지자체 인수 가격
기준이 이제 좀 더 명확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용적률을 높여서 받고 그리고 그 상향분의 50% 정도를 이제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지자체의 건축비만 받고 팔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건축비 받고 팔 때 임대주택의 지자체 인수 가격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인수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에는 이제 표준 건축비에서 이번에 이제 기본형 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기본형 건축비의 80% 정도로 되고 이제 건축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네. 뭐 정비사업 입장에서는 사업비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